자,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절차만 외우는 거.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만 외우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 제가 미안해요. 재무행정하면 거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냥 예산의 어떤 거? 총론. 그다음 예산의 과정. 지금 이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의 과정. 그러니까 예산의 과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짜냐면 먼저 짜는 걸 편성한다고 그러죠. 편성은 누가 해요? 행정부. 그쵸? 그 다음 이 짜놓은 걸 심의하는 건 누구예요? 국회. 그 전년도에 편성 심의하고 실제로 집행은 그 다음에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은 지금 다 짜고 있죠. 그쵸? 그래서 편성 심의는 지금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할 것. 그 다음 집행은 그럼 언제? 한 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집행하죠. 그럼 결산은? 또 그 다음에 해야죠. 2023년 거 결산은 2024년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3년을 다 써야 결산하지. 수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산을. 지금 이 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편성부터 쭉 이 과정을 따지는데, 자, 출제가 된다면, 만약 우리 선생님 출제를 한다면 어디에다 중점을 두겠어? 선생님들은 행정부 공무원 뽑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결산은 이제 끝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니까, 최근에는 약간 신경 쓰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니까, 심의나 이런 것들은 뭐 하겠어, 주로? 심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야,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 OX 문제 나와 있는데, 거기 문제는 국회도 8급, 9급, 8급 뽑죠.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거야, 심의 부분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심의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편성하고 집행 부분이에요. 우리 선생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편성하고 집행 부분, 특히 집행에서 신축적인 거, 신축적 집행인데, 여기서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예산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고 채무 부담액이 뭐야? 그렇죠? 세계인 용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뭔 말인지만 정확히 알면 되고, 완전히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 대강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되고, 여기는 어떤 거가 있어요? 거의 위로에 있는 게 아니라 절차예요, 절차. 그렇죠? 그래서 절차를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재정 과정에서 총책을 맡은 게 중앙예산기관인 장이 누구겠어? 재정경제부 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81페이지. 그리고 말씀 같이 오늘 나눠드린 거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보는 좀 지금 수업이 좀 늦게 끝나고 그래서 제보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고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안 오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나시면 오셔도 되고, 계속 수업 들으실 거면 그때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저 인강인데요 돌리신 분들은 저한테 택배비만 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조금 질 좋게 하려고 좀 고치고 있어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딱 보고 이거 되게 시험장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시험장에서 보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한 게 되게 시험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만 했어요. 시험에 나올 것. 다른 것 이런 기본서는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꼭 시험에 나올 것만 했으니까 이해를 하려면 책 좀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다가올수록 그걸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문제 풀이 때도 이것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만 줄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예산주기라는 게 있죠. 예산주기. 그러니까 우리 나왔던 분들, 오프라인으로 나왔던 분들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0회 예산주기에서 그냥 마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몇 년? 3년. 미국은 그런데 몇 년? 4년. 아까 3년인 이유 알겠죠? 자, 2023년 것 편성하고 짜는 것은 뭡니까? 2022년을 짜야 되고 이때 지평하고 결산은 2024년에 하고 3년이죠. 그렇죠? 미국은 4년간이나 돼요. 4년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거 장점이겠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예산을 짤 수는 있겠죠. 2년 동안 편성하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2년이니까 신중하게 짜는데 뭐가 단점이겠어요? 그동안 상황이 변해버리겠죠. 우리가 1년 만에 상황이 변하잖아. 근데 그 변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과정과 주체 그 그림만 보면 예산 편성, 행정부, 예산 심의, 입법부, 예산 집행, 행정부, 결산, 회계검사는 입법부. 물론 결산에는 감사원이 결산하고 넘기지만 그래도 입법부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이 주로 나오겠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쭉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넘겨도 되고 거기 회계연도 예산문서에서 예산문서만 봐봐요. 84페이지 예산문서. 예산문서 보기 전에 회계연도 선정에서 이 부분만 좀 봅시다. 우리나라 체류에 회계연도 선정에서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은 언제 1월 1일부터 그렇죠. 근데 일본과 영국은 4월부터, 미국은 10월부터. 특이하죠. 자, 예산문서라고 있는데 예산문서 거기 예산 총책,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건 국회에 제출해야 돼. 자, 우리가 예산을 제출한다고 할 때, 예산안 제출할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해요. 예산안 제출, 그럴 때 어떤 것들 제출하냐? 5가지는 제출합니다. 물론 이거 제출할 때 성인지 보고서 이런 것들도 제출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예산이 5가지를 제출합니다. 어떤 거? 예산 총칙,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선생님 이제 예산 총칙이라는 건 거기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법조문 형태로 총괄적으로 나한번 봅시다. 예산 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예산 총칙도 예산 일부이므로 추가 경제 예산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산 총칙의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다음 세입세출 예산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다음 계속비는, 선생님 계속비는 어디에 언제 사용해요? 계속비는 왜 사용합니까? 계속비 선생님 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야. 몇 년 걸쳐서 있을 때 그 사업을 하다 말면 안 되겠죠. 그럴 때 거기 있는 것처럼 계속비란 완성의 수년도를 요구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그 경비의 총액과 거기 연부액을 정하여, 연부액이라는 게 뭘까? 자, 만약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만약 2013, 2014, 2025, 5년이 드는 사업이라 합시다. 이를테면 인천에서 어디 다른데 KTX를 연결하는 사업이라 합시다. 요즘 인천 KTX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고 그래봐. 그런데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계속비로 그걸 뭐 한다? 확보해놔야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겠죠. 정권이 바꿔줘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비 하는데 연부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년마다 나눠놓는 거. 만약에 500조가 걸린다, 50조가 걸린다 합시다. 50조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 20조, 여기 20조, 여기 10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놓는 걸 연부액이라고 해요. 연부액. 그러면 자, 총액 그걸 쓰겠죠. 내가 인천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이렇게 KTX 놓겠다. 그래서 50조를 쓰겠다. 그러면 2023년에 몇 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액도 밝혀놓고 연부액도 써야 되겠죠. 연부액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국회 의결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 계속비 최대 연한은 몇 년? 5년입니다.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 의결 거쳐 그 연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5년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한 10년 된다 그러봐. 그러면 의결 또 거치면 10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보면 10년이 최고야. 10년 이상 하지는 않아요. 명시이월비. 2월이라는 게 뭐야? 2월. 그대로 다음으로 넘겨서 사용하는 거야. 자, 올해 쓰려고 예산을 정해놨어. 올해 쓰려고 예산을 갑자기 올해 코로나가 왔어. 이거 안 돼. 그렇죠? 이를테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를테면 무슨 행사 뭐 하려고 정해놨는데 올해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올해 할 수 있어 없어? 예산이 딱 되면 2023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미 짜놨던 것을 딱 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심해서 이미 다 못했어. 근데 내년에 해야 될 거면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은 120일 전까지 짜서 국회에 넘겨야 되거든. 2023년도 예산을 짤 때. 그럴 때 이때 아마 그게 8월 8월 말일까지 겁니다. 9월 2일까지 건가? 일단 선생님 여기 봅시다. 120일 전까지 넘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넘길 때 2023년 넘길 때 미리
이런 사유로 못했으니까 2023년 넘겨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넘기는 게 명시월비. 그러니까 예산을 뭐 할 때, 제출할 때 같이 속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사고 이월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이월이라는 건, 자 봐봐요.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국가가 짓는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하고 쭉 했는데 9월부터 갑자기 비가 막 오고 태풍 불고 그래서 사업이 안 돼. 그런데 다 일단 100억을 짓겠습니다. 근데 50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 왜냐하면 다 짓지도 않았는데 100억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하겠어? 넘겨 사용해야 되겠잖아. 그건 사고 이월이라고, 사고 이월.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바로 거기서 국회에 승인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명시월비는 이미 뭐가 예상이 돼. 올해 못 쓸 게 예상이 돼서 내년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명시이월비라고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계속비하고 같아. 쌤, 몇 년 동안 쓸 거야? 1년 안에 쓸 게 아니야. 계속 써야 되는데 계속비는 방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죠? 근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하는 행위야. 거기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이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고채무부담행위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 대표적인 게 국공채 발행하는 거야. 국공채. 국채나 공채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될 때 어때? 그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국공채 얼마 한다고 예산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럴 때 하는 걸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게 왜 수개월 걸리냐? 쌤, 다른 데서 만약에 국채 같은 거 발행하면 내년에 다 갚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눠서 갚습니까? 나눠서 갚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그렇죠? 자, 쌤, 거기 한번 그려봤는데,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한국 예산 과정에서, 거기, 제 1번이 뭐야? 그 하기 전에 사실은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거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해석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그래서 1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전에 자 봅시다. 그걸 2023년 만약에 2023년 예산이라면 2022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돼 있죠.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해서 중기예산 계획을 짜와라.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국가재정에 대한 거기 중기예산 계획의 지침을 하다래. 자, 다시요. 재경부 장관입니다. 예산을 다 담당한다고 그랬죠. 여기 자,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에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쭉 있겠죠. 이게 중앙관서장이죠. 이 사람들은 예산 짜는 데 대해서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사람들은 재경부하고 관계에서 갑이야, 을이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을이죠. 우리 많이 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자 봐봐, 이 1번 나오기 전에 재경부 장관이 중기 예산 계획을 어떻게 짜오세요 하고 미리 지침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짜면 어떻게 해? 딱딱 맞춰서 짜줘야 되겠죠. 그렇죠? 양식이 맞춰져야 뭐 하겠어. 그걸 받아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럴 때 중기 예산 계획은 이렇게 짜세요. 중기 예산 계획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예산 계획을 어떻게 짜와라. 그래야 뭐 할 수 있겠어. 아, 여기 이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거고, 내년, 그러니까 중기 5년짜리니까 2023, 2024 쭉 나오겠잖아. 그걸 다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2023년 걸 뭐 하려고. 어떤 사업이 좋겠고 빨리 해야 되겠고 어떤 사업이 느리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될지가 생각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미리 지침을 줘요. 그 전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중앙관서장이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자, 중기사업계획서는 나중에 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초가 되고 기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금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기금까지. 그 다음 이런 건 연동계획이라고 그래. 자, 쌤 연동계획이 뭐냐면 아까 연부액은 그때 2023년 이렇게 배정하는 걸 연부액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연동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쌤 이런 말만 잘 알면 돼. 자, 이렇게 짜서 이제 2023년이 들어왔어. 2023년이 되면 2024년 예산 짜야 되겠죠. 2024년부터 예산 짤 때는 또 5개년이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2028년까지 짜고 여기 되면 또 계속 이걸 뭐라고 그래? 연동계획이래. 계속해서 짜야 돼. 그 다음 어쨌든 그렇게 짜서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시사해. 그렇죠? 3월 30일까지 이렇게 예산을 짜십시오 하고 지침을 시사하면 중앙관서장은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 몇 달까지? 5월 31일까지. 전부 다 특징이 2달씩이죠. 1월 30일 제출하고 2달 후에까지 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예산을 이제 사정한다는 건 예산을 분석해 본다. 어디에 얼마 주고, 국토부에 얼마 주고, 교육부에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걸 예산 사정이라고 그래. 배정하는 거. 그러니까 배정에 대해서 하는 걸 예산 사정이라고 그러고, 그 예산이 정해지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해줘. 그럼 국회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를 우리가 편성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부분만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 예산 편성은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여기 아까 재경부 어디에서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예산실, 이 재경부 예산실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는 갑 중에 갑이야, 쌤. 굉장히 큰 역할을, 굉장히, 갑의 역할을. 자, 재경부 말고 어떤 부서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보건복지부 할까요?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여기에 기획실이 있어. 기획실에 있고 여기 예산 담당관이 있어. 담당관. 그 다음 여기 기획실 말고도 여기 많은 실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국이 있겠죠. 무슨 국이 있겠죠.
국이고 국 밑에는 과가 있겠죠. 무슨 과 무슨 과. 4급이 과장이에요. 여기 4급이 중앙에서는. 그럼 여기 과장은 예산 담당 사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에는 사무관. 그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관계. 그다음 이제 재경부 위에는 대통령의 뭐 이를테면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 대통령이 또 어떤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 협의하겠어 안 하겠어?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냐 해서 예산 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년도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입을 구체화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 행정부가 제출한다고 그랬죠. 예산 편성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예산 결정 이런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예산실에서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 교육부, 그 다음 국토교통부 이런 데에다가 총액으로 배분해줘. 총액으로. 니네 50조, 니네 뭐 40조 이런 식으로 총액으로 배분해줘요. 그럼 여기서 여기 배분해준 건 탑다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 예산실에서 자 50조로 받았어. 그럼 밑에다 뭐라 그러겠어? 너네 국이나 과에서 얼마 필요한지 내한테 왜냐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 너네들 필요한 걸 올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시 이제 보건복지로 한번 가봤다 그래봐. 그럼 여기 기획실에 예산 담당관은 우리 50조 내려왔다. 니네들 뭐 한다? 쓸 것 올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담당관한테 이 사무관들은 뭐 하겠어? 자기 부서 좀 많이 주라고 막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갑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갑은 또 여기 가면 우리들한테 좀 많이 주라고 하겠죠? 보건복지가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예산실은 되게 아부할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되면서 내가 여기 100억짜리 다리 놔줄게요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산실에서 국토부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안 내려와. 그러면 여기 가서 뭐 하겠어? 좀 거기 항목을 넣어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상당히 그렇죠? 행세할 수 있는 곳인데, 자,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예산 결정이란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위로 올라갈 거고, 그렇죠? 계속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7페이지에 자, 의회에서 특히 거시적 하향적 예산 결정에서는 거기 봅시다. 3번하고 6번 봅시다. 3번 거시적 예산 결정의 정책 초점은 총량적 재정 규율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것. 6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적 예산 결정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부터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이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죠. 니네 50조 줄게. 그러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뭐 한다?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시적 상황적 예산 결정은 2번 보니까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서 시작해 결정이 올라오면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사정 및 조정해 나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자, 선생님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까 중기예산계획이야. 아까 1위 나왔던 중기예산계획을 제출해라고 그러죠. 그걸
국가재정운영계획인데 5년의 재정운영 시계를 갖는 연동식. 아까 연동식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2020이 끝나면 2023년도 짤 때는 2028년까지 넣고 2025 계속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연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으로서 2004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도입 목적은 중장기적 시기에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을 위해서 매년 해당 회계년도부터 위한 5년 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년도 개시 며칠 120일,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똑같이 보내라는 거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그냥 내년만 생각한다면 어때? 예산은 너무 단기적이잖아. 뭐 좀 전체를 조금 넓게 생각해서 예산을 짜야지. 내년만 할 것만 생각한다. 우리가 집에서도 내년 쓸 것만 바로바로 하니까 한 5년, 10년간 집 사고 뭐 할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합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내년 것 짜는 거지. 갑자기 내년 것만 생각해서 짤 리는 없잖아. 그쵸? 내년 것만 짜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년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그냥 회의 여행되고 뭐 뜨고 다 거기에 맞춰 짜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뭘 같이 짜와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예산안 편성할 때 같이 짜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봅시다. 제일 나중에 보면 4번, 5번. 기획재정부는 예산운용 반영과 목표, 재정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야별 자업관을 구성 운영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을 거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국회재정운영계획은 국회가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심의 대상이 아니야.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야. 이래서 이걸 짰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심의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능도 한 번만 꼭 읽어봅시다. 체크해 놓고. 자, 총량적 재정 규율의 제도적 장치로서 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성, 그렇죠? 그 다음 계획과 예산 연계를 제도적 장치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아까 5년짜리니까 5년짜리 이 계획을 짠 거하고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겠죠. 배분적 효율성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 부 내에서의 부간의 효율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총액 500조면 500조라는 것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총량적 재정 규율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예산 총액 배분 자율제도 한번 봐. 예산 총액 배분 자율제도. 이건 어떤 거라 그랬어? 옛날에는 이 보건복지부에 어디에 얼마 써라, 어디에 얼마 써라, 어디에 얼마 써라 이렇게 다 정해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몇 조로 준 거야. 50조를 그냥 줘버려. 니네 거기서 알아서 짜라.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가 전혀 여기에 완전히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진짜 의도대로 잘 짜고 있는 거 다 또 통제를 해. 통제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산 총액 배분 자율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역 배분을 위한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해서 그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한도는 정해줘. 50조 주면서 어떤 곳에는 어느 정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면 보건 업무에는 이를테면 보건, 의료, 크게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 있다면 보건 쪽에는 30조, 의료 쪽에는 20조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이 제도는 다른 한편 예산 총액 배분 자율제도는 부처별로 지출한 데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한도 대해서는. 이 제도는 국가 대부분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후에 재정 준칙 및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서 도입되었다. 자, 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만 조금만 이해합시다. 여기 봐봐.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50조 이렇게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차피 밑에서부터, 어차피 올라갈 때, 이게 깎는 걸 대폐질 당한다 그래. 자기가 신청한 예산을 깎는 걸 뭐 한다고? 대폐질 당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폐질 당할 거, 만약에 우리 쌤이 부모님한테 돈 주라고 하는데 맨날 깎어. 그거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주라고 하겠어? 만약에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얼마 주라고 그랬어? 나 80만 원 필요한데요? 막 협상해서 60만 원만 돼도 되잖아. 훨씬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뭘로 50 딱 주고 50 안에 써.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머님이 그냥 50만 원 딱 주고 50만 원 써.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잖아. 자기가 어떻게 아낄지를 그 뒤부터는 아낄지를 생각하지 요구할 거 생각 안 하잖아.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게 그 말이야. 여기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재정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해서 재정적절, 자, 봐봐. 이 제도는 국가 대부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후에 재정 준칙 및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재정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해 재정 적절한 수준을 관리하고 중앙예산기관과 정부 부처 사이에 정부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예산 운영 효율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2004년부터 전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재정적 적자 감축을 위한 것보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자,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 기대 효과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거기 다음은 문제점 보니까 부채의 자율성이 아직도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좋단 말이야.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장점은 이 50조 안에서 어떻든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순위 아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말고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면 합리적으로 자원 배분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런 건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여전히 어떤 거? 부채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간섭도 많이 받고, 그쵸? 자, 그 다음, 지출한도에 이제 준수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예산 편성 절차. 그래서, 자, 아까 예산 편성 절차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거기 나번만 봅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90일 전까지 어디에 제출해라. 의회에 제출해라 그러는데 국가재정법에는 이걸 당겼어. 며칠 전까지로. 2014년부터 120일 전까지. 이게 아마 9월 1일인가? 이렇게 될 거야. 120일 전까지. 9월 2일인가? 9월 2일까지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근데 헌법에는 며칠 전까지로? 30일 전으로. 그런데 쌤, 그럼 이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헌법 위반이 아니야. 왜냐면 120일까지 함으로써 더 충분히 심의가 더 잘 많이 이루어지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20일 외워둡시다. 거기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 5단계, 중기 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그랬죠? 1월 31일까지. 아까 봤었죠? 아까 표로 우리 크게 봤었잖아. 그 다음,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90페이지.
자, 그 다음, 부처의 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이 5월 31일까지 있죠? 이 부처의 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이 있고, 그 다음, 거기 예산 조정 및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고, 5월 며칠까지? 31일까지 각 부처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아까 31일까지 제출한다 그랬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봐, 정부 예산의 확정 및 국회 지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제가 아까 2일이라고 그랬네, 3일까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 밑에 좀 나왔죠? 표로, 편성만 표로 나왔어. 그래서 봐,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한다. 지침이죠.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에. 그래서 각 부처는 그 지침을 활용해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런 말 그대로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네. 그쵸? 근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네. 그쵸? 어쨌든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그냥 이건 대강 알아도 됩니다. 당연히 그 중기사업계획서 같은 거 제출해서 탑다운 예산 제도가 있다 이런 거 있는데, 자, 선생님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96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건 좀 알아두셔야 이건 알아둘 필요가 없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거기 국민참여라고 바꿔요. 주민참여가 돼버리면 지방자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국민참여로 바꾸십시오. 어떡하죠? 이 부분은 뭐하고 똑같아요. 지방하고 똑같으니까 지방행정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때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97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나라 정부 예산 편성 절차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산 편성 절차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봐라. 쌤 몇 번이겠어? 몇 번이라? 먼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했죠. 1월 31일까지. 그쵸? 그 다음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해줬죠. 며칠까지? 3월 31일까지. 그쵸? 그 다음 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은 사정한다고 그랬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그 다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이 9월 3일까지, 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쵸? 그러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비 옵니까? 비 오는 소리? 그래요? 자, 말은 하늘에서. 자, 그래서 그 순서만 잘 봐두시라고. 그 다음 2번. 국가재정법상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안들을 포함, 아까 어느 정도 지출안들을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때는 기한을 정해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 장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자,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뭐 예결위라고 그러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중앙관서장이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산을 요구서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 관리 기법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맞고. 자, 그러면 아까 쌤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어디에 준다고? 예결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줍니다. 이런 건 쌤 이거 이렇게 준다는 것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 통보한다고 돼 있죠. 쌤 가번 있잖아.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나서 예결위에다가 우리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했어요 하고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낸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넘겨도 되고. 6번 같은 건 좀 알아야 되겠죠. 총액 배분한다고 그랬죠. 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서 전략 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총액 배분의 자율 편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입각의 변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또는 부분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자, 7번은 틀린 건 우리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서 그렇죠. 재경부 장관이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입각에서 연도별 재정규모나 분야별, 부분별 지출한도를 제시해줘요. 재경부 장관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의 지출한도에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게 50조를 줘버리니까 먼저. 그 다음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서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유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서 중앙관서장은 매년 며칠까지 다음 회계년도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자, 쌤, 거기서 어떤 게 틀렸어? 신규 사업계획서, 자, 중기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 그랬어? 1월 31일. 그쵸? 3월 31일은 재경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 주는 날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시험이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날짜 갖고 시험을 낸다면, 날짜 가지고. 그쵸? 자, 현행 국가교육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서 기재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 편성 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일단 뭐가 틀렸고 4월 30일 또 틀렸죠. 3월 31일이죠. 그 다음 그 앞에도 틀렸죠. 쌤, 국무총리 승인입니까? 대통령 승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승인이죠. 대통령 승인입니다. 자, 그 다음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서 중앙관서장은 며칠까지 예산 요구서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에 제출한다. 자, 예산 보고서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위에 제출해 며칠까지? 5월 31일까지. 그쵸? 아까 편성 과정 봐봐. 편성 과정 보니까 5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자, 91페이지 보면 자,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5월 31일까지. 그때 여기에다 하나 더하면 어디 누구도 줘야 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도 보내는 거죠. 그 다음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서 행정부 예산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1년. 맞죠? 자, 국가재정법 및 지방제표협상 정부는 120일 전까지, 이건 애워도 그냥 광역일 때는 50일 전까지, 지방자치장은 40일 전까지. 야,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구에게 이걸 제출하겠어? 50일 전까지 누구에게? 광역의회에 제출하겠죠? 국회에 제출 안 되지, 중앙에다가. 그쵸? 50, 40, 30. 자, 쌤, 시험 문제 특징이 뭐야? 시험 문제 특징. 거의 날짜 물어보죠, 날짜. 그리고 이거 사실은 다른 과목, 다른 이 법원행직, 경찰직 다 빼고 순수하게 행정고시 9급으로는 여기 부분에서는 7년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애울 필요 없어. 그쵸? 그냥 거기 있는 날짜하고 뭘 언제 주는 거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과정만, 절차만. 그렇죠? 자, 그 다음 예산 심인데 우리 쌤들 피곤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 심의는 거의 볼 필요도 없고 그 절차만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쌤 예산 심의도 몇 문제 나왔는가 봐봐. 거기 나왔는 104, 105가 나왔는데 여기서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심의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국회에서 하니까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그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 몇 개만 체크하고 문제를 어떤 거 하고 하면서 뒤에 있는 거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나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다시요. 예산 과정은 편성한다. 그 다음 심의한다는데 편성할 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것들 좀 기억하면 좋겠다. 편성에서는 날짜,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그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그쵸?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편성. 그 다음 아까 5개년짜리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총론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거기 보통 제가 세보니까 세 개 정도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그래서 총론에서 거의 한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개혁론, 그러니까 예산 제도들이 있었죠. 거기서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크게 여기서는 그냥 과정 위주로 외워주면 좋겠어요. 예산 과정이니까. 자,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조금 피곤한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